자, 16번부터 21번, 이제 북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좀 제가 이거 풀면서, 독서인지 문학인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독서에 좀 더 가깝죠. 왜 문학에 왜 헷갈리냐면요. 일단 북학파 나오면 뭔가 문학인 느낌이 많이 받아서요. 예, 처음에 풀 때는 제가 혼자서 풀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은데, 독서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다 나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 제도를 사용하던 북학론을 구체화했다. 북학론 알죠? 북학론. 북을 배우자라는 거죠. 북이 어디예요? 청나라, 청나라.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들에게는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댕무의 연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 그러니까 북학론에 대해서 박제가와 이동무의 북학론을 각각을 비교하는 글이 나오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 자, 첫 번째,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뭐예요?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북학기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아이고,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답니다.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 중화와 합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북학론의 비판론이 되었다. 중화가 뭐냐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중국은 요 중화 사상이 굉장히 강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동이족이라고 불렀잖아요. 동쪽에 사는 오랑캐족. 어, 근데 이게 좀 웃깁니다. 왜냐하면은 청나라는 순수 한족이 아니거든요. 원래 중국인이 아니에요. 만주족이거든요. 예. 만주족 변발을 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운 나라라서 그 사람들이 이제 중화 사상을 한다는 거는 좀 이게 뭔가 어불성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어떤 시대를 풍미한 가치가 그 시대의 가치의 흐름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면은 아이러니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세상은 바뀌고요. 자,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의리는 청이 천하를 하는 몇 백 년은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청의 문물제도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익 추구에 부정적이던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주자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선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방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게 박제가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중화 사상을 인정한다는 것이 또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 그냥 해봤어요. 그냥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덕무는 이면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인 태도로 박제가는 청나라가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라고 했지만 이덕무는 객관적인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의 문물이 이제 민생이 잘 정비된 모습,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청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와 마찬가지로 청 문물의 효용을 이렇게 안 보는 게 아니래요.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고 박제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의 강등을 보였고요. 평등견이라 불렸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이 좋고 싫음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좀 더 깨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생각에 그는 청과 조선은 다르지만 반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구분되지만 배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청과 조선은 다른 나라인데 그게 양극단을 달리고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그냥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세계전쟁도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그러면 세계 전쟁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즉, 청을 배우는 것이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려면 청을 배우면 안 돼! 라는 당시의 인식을 확 깨버린 거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이거 변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황비용 머리 아세요? 이렇게 두피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기준으로 반만 머리를 삭발을 하고 그 뒷머리는 길러서 닦는 그 변발. 그걸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여 중화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명예의 의리를 증시하는 등 자신 인식 태도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계죠.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도 한계 있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성자지, 성자. 뭐 부처님, 예수님, 알라 이런 사람들. 그죠? 18세기 후반에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천의 전기시장부터 인구 100만에 생각해 여러분들 18세기 후반에 중국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그 당시의 대도시도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충주가 인구가 몇 만이에요? 20만 좀 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대도시죠. 근데 18세기 후반에는요. 중국은 진짜 인구 하나는 끝내주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인력풀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경쟁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막 우리나라 공무원 내가 어디서 봤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7급 공무원이 이제 한 100대 1까지 9급이나 7급 공무원 시험이 한 100대 1에서 900, 100대 1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를 좀 봤는데 중국은 급이 좀 다르더라고요. 몇천 대 1 이렇게 막 7,865대 1 뭐 이런 걸 뚫어야 된다고 그래서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좀 다르구나 이 생각은 했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인구 100만의 대도시의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역의 상품이 원래는 사치품, 은, 향신료, 비단 이런 거가 아니라 거기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물건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구촌이라는 시대가 그러니까 지구는 하나의 나라다라는 지구촌 시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그 결정적인 계기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상적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아마존에 접속을 해서요, 볼펜을 살 수 있어요. 그럼 미국에서 볼펜이 날라와요. 물론 배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긴 하겠지만은,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18세기 후반에도 됐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자,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인다. 다음 장. 대외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인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은밀하게 연결되었다. 저는 경제를 잘은 모르지만은 이 그러니까 한 나라 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는 은이라는 게 존재를 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좀 발전을 좀 더뎠죠. 이때만 해도.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 자, 하락을 겪게 되네요. 북학파들이 연행을 했던 이게 뭐냐면요. 북학파들은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우리 조선의 나라 사람들이고요. 연행이라는 게 뭐냐면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연행은 여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행인데 사적인 여행이 아니라 공적인 여행입니다. 어디로? 청나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청나라로 사신을 보내요. 청나라와 우리가 군신의 관계를 맺었잖아요. 조선이. 병자호란 때 지고 신하의 나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진을 보내서 안녕하세요 형님 이거 하는 겁니다. 신한가 형제인가 하여튼 그럴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한국사를 한 지가 좀 돼갖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인지 형제의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내서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식사는 하셨고요. 예, 제가 선물 좀 가져왔어요. 이게 바로 연행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연행의 과정에서 그냥 가서 인사만 하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젊고 똑똑한 애들을 데려가서 청나라를 배워오는 그런 과정을 견딘 것도 있습니다.
자, 18세기 후반에 이미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연행이라는 건 청나라에 갔다라는 거예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자, 인구가 너무 증가해도 심각했죠. 새로운 작물 계획, 개간, 이주 농약, 인간의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사회가 가진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농촌이 만약에 딱 농촌과 도시가 단절이 되면 농촌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도시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상호적으로 서로 영향을 받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조직들은 당연히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 불법적인 환경에 연결이 되면서, 야, 너 왜 불법해? 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면, 야,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건 전 세계 어느 국가나 그런데요.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 야, 우리 삼촌의 아들이야. 얘 좀 뽑아. 우리 이모의 딸이야. 얘 좀 뽑아라는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는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회탐구 영역을 세계사를 해봐서 좀 아는데, 역대로, 역대적으로 위대한 국가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부정부패입니다. 네.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늘어났어요. 자,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똑똑한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가 되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뭐 하게 되겠어요? 경쟁의 심화가 이루어지고 경쟁의 심화가 종종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이 됐겠죠. 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이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 통치자들도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에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만의 사회 변화에 부정적 측면을 모색하였다. 자, 이랬다고 합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5번 볼게요. 5번. 자, 답은 5번이에요. 18세기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변경 차이, 중국에 대한 학자 이동무와 박제가의 견해를 하고 있고요. 1번 가해는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이 없고요. 2번 사상적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요. 3번 18세기의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한 건 맞는데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류는 이런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분류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면 돼요. 분리수거. 분리수거.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 플라스틱, 깡통, 병, 유리병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18세기 중국을 바라보는 사상적 관점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고요. 나오는데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 한계를 서로 비교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가해 박제가와 이동무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박제가는 청해 문물을 도입하는 것이 중화를 이루는 방도라고 생각을 했다. 박제가는 뭐래요? 박제가는 청의 현실이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를 이루는 방도 맞고요. 2번 박제가는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였다. 음, 자신이 파악한 청의 현실을, 그렇죠. 왜냐하면은 청의 현실이 조선을 평가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청의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면에 있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와요.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한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야, 그러니까 황제가 아무리 위대하지만은 이렇게 한다고 민생일을 무시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어요. 자, 이동무는 청의 문물의 효용성을 긍정한 건 맞아요. 맞는데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내용은 나오지가 않죠. 네. 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중화관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네. 자, 18번 평등견.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향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인식 태도이다. 가장 적절하죠. 2번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의리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의리 이런 거는 뭐 의리 이야기는 평등견의 이덕무가 아니라 저기 박제가 이야기 아니었나요? 박제가 했던 것 같은데. 네, 박제가네요, 박제가. 10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죠. 자, 3번.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요것도 좀 애매한데, 자, 보세요.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고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풍토, 그, 풍토. 그러니까 흐름이죠, 흐름. 토, 영토에 따른.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의 가치가 있고, 청나라는 청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해소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나오지 않죠? 자, 3번, 4번.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 따라 대약한다. 아니고요.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아니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에 1번.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 기억이 뭐냐면은,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어딨냐. 기억이 어딨죠?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라는, 그죠. 자, 뜨뜨뜨뜨뜨. 자, 사회적 유대로 인하여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되는 상황. 뭐 이것도 맞고요. 맞긴 맞는데 일단은 사회적 유대의 약화로 관료 사회의 부정부패가 요 인과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요것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인과는 아니에요. 그죠? 이주나 농경 집약화 등 조선이 조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실패한 상황을 이런 내용은 없었죠. 자, 3번 반란의 위험성 증가 등 인구 증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상황을 가리킨다. 예,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예요?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의 증가죠. 4번, 신용기관이 확대되고 교육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이건 아니고요. 5번, 새로운 작물의 보급 증가가, 이거 아닙니다. 이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가이드 시대엔 북학기의 일부인데요. A와 나를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나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서 산출되는데 필요한 물건 교환하여 풍속하는 살려는 백성은 많은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역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한 원래 가진 풍류와 명망은 그대로다. 그래서 선비가 장사를 하는 게 괜찮다는 거지. 재상도 안 돼.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수만 양의 연경이 어디냐면요.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으나 청나라의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 들어가면요. 그 수도 생각하시면 돼요. 북경, 베이징, 연경 모르겠습니다. 사실 동경, 도쿄 이렇게.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한번 찾아볼까요? 연경이 뭐지? 연경이 어디지? 지금에? 연경은요 중국의 옛 지명인데 이게 연나라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현재의 베이징시. 이건 베이징이네요. 예. 명나라 시대에 북경으로 개명을 했대요. 왜 근데 연경이라고 했지?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해마다 수만 양을 중국 수도로 실어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반면
우리나라 물건을 팔아 저들의 은으로 바꿔온 일은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을 자꾸 보내는데 은을 통해서 저 나라의 것들을 수입을 해오는데 은은 안 없어지는데 얘는 없어진다. 우리 거는 없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기에 대해서 비판적 읽기. 자, 1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20번이죠. 20번. 자,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된 실용적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다. 어때요? 중국인들은 재상도, 유생도, 상업을 한다는 소리예요. 2번,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의 서술은 북한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그러니까 장사를 함에 있어서 유통이 우리나라 너무 안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들의 상행위에 대한 서술은 중국 국내 교육의 양상과는 상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있어. 예, 이것도 뭐 적절합니다. 4번 볼게요.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5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 사회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제출이라고 할 수 있어. 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